전해드린 대로 전국 철도노조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당분간 이용객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준법 투쟁, 그냥 파업이 아니고 준법 투쟁을 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준법 투쟁은 말 그대로 법을 준수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준법 투쟁이라고 말을 하지만 업무를 최소화하고 안전 규정 같은 그러한 규정들을 엄격하게 준수해가지고 작업과 생산 능률을 고의적으로 저하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업하고 유사하긴 하지만 하지만 어쨌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어떤 위법 행위가 없다라고 하면 정부로서도 어떻게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측이죠. 코레일에서는 앞서서 이제 국민이 불편할 경우에는 국민 불편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는 준법 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법적인 조치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좀 첨예하게 갈등하다 보면 또 위법적인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때 아마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KTX라든가 이런 철도 코레일 측은 일단은 무궁화호 있잖아요. 굉장히 좀 느리게 가는 기차인데 서민들이 이용하고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이 기차 중에 경부선, 장항선 이 두 열차가 좀 중단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수도권과 동해선의 전동 열차도 일부 지연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KTX나 SR 기차에 대해서는 아직은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준법 투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그동안 이제 시민들이 불편을 안 겪었다는 것은 위법하게 일해서이기 때문입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 법의 테두리가 있지만은 모든 일에는 다 어떻게 보면 실무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빡빡하게 함으로써 불편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컨대 회사에서 꼭 전화를 받아야 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화가 울리면은 누구라도 받아가지고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안 함으로써 오히려 고객들한테 불편을 고의적으로 끼치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굉장히 태업과는 유사한데 그것을 넘어서느냐 그 한계선상에 있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전해드렸지만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도 어제부터 임금 인상안을 놓고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금씩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무더기 지연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이라든가 LCC항공 등 굉장히 코로나 3년 기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실은 유급 휴가도 있었지만 무급 휴가도 상당히 많았고 해고된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한항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여행이 많아지면서 급여를 한 10%까지 인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채가 많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많은 흑자를 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조종사들이 오랜 기간 동안 급여도 올리지 않고 무급으로 쉬었는데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2.5% 인상안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굉장히 불만감이 포화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쉽게 해결될 부분은 아니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또 기존에 좀 방만 경영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실제 부채 비율 때문에 많은 급여를 인상해 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이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국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항공 조종사 노조는 옛날부터 억대 연봉을 받는 이른바 이제 귀족 노조라고 불리는 노조였는데 이렇게 조종사 노조가 앞장서서 준법 투쟁을 벌인다는 것은 좀 이렇게 비판의 소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예컨대 노조의 요구가 정당하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 그래 맞다. 그러면 내가 일정 부분 불편해도 이걸 감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정쟁의 수단 예컨대 정부 정책을 반대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귀족 노조가 더 많은 것을 연봉 1억이 넘는 사람이 2억 달러라고 파업을 하면은 그것이 억셉트가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강성 노조와 정부나 또는 사용자 사이에서
일반 시민들이나 승객들이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것 같은 그런 피해를 보는 것은 그건 막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철도 항공계 준법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선언이 나온 건가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기 아쉬운 결정인데요. 최근에 광양 포항제철소에서 금속노련 위원장 등과 사무처장 등이 체포가 됐거든요. 이게 한국노총 소속이에요. 근데 이제 피를 좀 흘린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과하게 대처를 정부가 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한 좀 불만의 의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 정부 들어서 자꾸 노동개혁 하면서 일단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 또는 불법 노조, 불법 집회, 불법 회계 이렇게 불법에 좀 프레임을 좀 씌운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자칫 밀리면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노조라고 하는 것들이 불법적인 어떤 사람, 단체로 보여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김문수 경사노 위원장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과격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뭐 사회주의자 뭐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파업의 갈등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이제는 그냥 쉽게 대화에 참여해서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방금 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김문수 위원장과 노조의 사이에 좀 갈등,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크게 작용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일정 정도는 작용을 했을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 양대 노총이 민노총과 한국노총 아니었겠습니까? 예. 민노총은 원래 지금 여당하고는 갈등적인 그 관계가 많았고 한국노총은 일정 정도 협조적인 관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구속 사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한국노총에서는 정부가 경찰이 과잉 진압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노동자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뭐 흉기 같은 걸 들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속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고요. 예. 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말씀하셨지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근로자 대표가 누구냐면 한국노총 위원장하고 상임 부위원장 등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경사노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진다라고 하는 것이 한국노총 입장에서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 일일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제3의 노조가 만들어져 가지고 경사노위에 들어가게 되면 근로자 대표가 마치 이제 그 민노총이나 한국노총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 노조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담이 갈 거기 때문에 한국노총이 앞으로 어떤 그 행보를 보일 것인가가 주목할 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노동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상 이제 정부와 노동계 간의 대화 창구가 단절이 됐다라는 상황이거든요. 당장 이제 오늘 최저임금 전체 회의도 열리게 됩니다. 난항이 좀 예상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난항이 예상되고요.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일을 할 때 최저임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또 경제단체에서는 적은 인상을 원할 것이고 또한 지금 차등 적용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의된 것들인데 고노동이라든가 저노동 또는 집약적 노동이라든가 또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집중해야 되는 노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별로 노동 특색에 따라서 차등 적용 임금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논의만 있고 결정된 것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죠.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조사를 받겠다면서 한 달여 만에 다시 셀프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검사를 만나지도 못하고 1인 시위만 하다 발길을 돌려야 했는데 권영석 기자의 취재 내용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달 2일 셀프 출석 한 달여 만에 다시 검찰청을 방문한 송영길 전 대표. 이번에도 검사 면담은 실패했고 청사에 들어간 지 5분도 채 안 돼 발길을 돌렸습니다. 검찰이 일정대로 수사하겠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면담도 안 되고? 담당 검사 좀 자리 비었다고 하고 필요하면 연락 주겠다. 송 전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읽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을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 아니라
저 송영길을 소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소환도 안 한다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른바 깡통폰을 검찰에 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깡통폰이 아닙니다. 제가 귀국해서 새로 핸드폰을 사가지고 일주일 쓴 거예요, 일주일. 그거 제출해서 제출한 겁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검찰청 문 앞에서 3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송 전 대표가 이처럼 2차례 셀프 출석을 시도한 건 구속을 대비한 포석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스스로 찾아온 만큼 구속 필요성이 없음을 강조하고 동시에 검찰 수사는 야당 탄압이란 이미지를 연출하려 한다는 겁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예,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또 검찰에 셀프 출석을 했죠. 네. 자, 이렇게 뭐 장면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한 번도 이상한데 두 번 하니까 더 이상하고요. 이건 그야말로 비상식을 넘어서 몰상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송영길 대표 조금 전에 보니까 팻말을 들고 있던데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검찰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린 사람이 검찰입니까? 송영길 대표입니까? 아니면은 검찰입니까? 민주당입니까? 그거는 모든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납득하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요. 아무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역효과만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비상식적이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두 번의 셀프 출석, 송 전 대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뭔가요? 저도 두 번째 출석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증거인멸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없다. 자신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그러니까 빨리 지금 수사해달라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구속에서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예. 한 번까지는 뭐 그럴 수 있지만 두 번째는 이게 꼭 뭐 구속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송 전 대표의 내심의 마음은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에 대한 책임, 자신이 책임지고 빨리 구속되겠다. 네. 왜 나만 좀 수사를 하지 자신의 주변 인사들을 모두 다 수사하느냐. 이것에 대한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 자신을 도와줬던 많은 사람들이 뭐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또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항의성 차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가운데 아마 이정근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김건희 여사나 그 장모의 녹취록, 증권회사 직원과의 대화를 통한 녹취록 속에서 시세 조정이라든가 수익을 본 게 있다. 그럼 이것도 수사를 해라. 왜 이건 하지 않냐? 이게 공정하지 않고 야당 탄압이다. 뭐 이런 것들도 주장하려고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좀 시기적으로 보면 이래경 혁신위원장 문제가 요즘에 굉장히 좀 민주당이 부담스러운 주제 아니었습니까? 예. 김남국 코인 논란이라든가. 그래서 송영길 대표의 마음은 좀 알겠습니다만 시기가 좀 적절하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앞선 기사에서 이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언론에서도 얘기하라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에 제출한 휴대폰이 깡통폰이다. 왜 아예 그냥 새 폰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네. 자,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변명을 하기로는 깡통폰이 아니고 귀국해서 일주일 동안 쓴 폰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귀국해서 일주일 동안 썼으면 깡통폰이 그 제대로 된 폰이 됩니까? 깡통폰은 깡통폰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피의자가 깡통폰을 제출해도 돼요. 이것이 깡통폰을 제출하는 것은 송영길 대표가 말하는 이른바 방어권이거든요. 왜냐하면 범죄자는 자신의 혐의와 증거를 숨길 수 있어요. 그걸 갖다 숨겼다고 해서 형사처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그건 인지상정이니까, 사람의 기본적인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깡통폰을 제출한 걸 가지고 마치 수사에 협조하는 것처럼, 떳떳한 것처럼, 당당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모순되는 것이다. 그것을 법조인인 송영길 대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를 언급하는 거는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아니, 그러면 내가 도둑질을 했으면 내 죄에 대해서 내 책임을 져야지. 왜 다른 사람 뭐 예. 무단횡단한 것도 처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그야말로 견강부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자꾸 이제 자신을 소환해달라 요청을 하고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라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검찰이 조금 더 조사나 이런 소환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빨리 할 수는 있습니다만 검찰은 급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은 민주당에 불리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급하게 수사를 해서 이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천천히 이제 책임 본부장들 그리고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천천히 수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길 대표를 소환하고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 휴대전화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송영길 대표가 프랑스에 가면서 핸드폰을 교체했기 때문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한 것들이 핸드폰에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근데 이 핸드폰을 뺏기면 이 핸드폰에 자신의 모든 대화라든가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자신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고 라임 사건 당시 접대받았던 검사들도 다 핸드폰을 파괴하거나 잃어버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핸드폰을 그냥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거 이건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법원이 최근에는 이 압수수색할 때 핸드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개인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해서 이 사건과 무관한 거라고 하는 이런 신문 절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입법고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좀 고려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